자, 지금부터 이제 행정학개론 시작을 해볼 텐데, 강의 시간이 좀 충분치는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주제별로 좀 이제 단원이 묶여 있잖아요. 주제별로 단원이 묶여 있으니까 그 주제에 대해 가지고 좀 전반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딸려 있는 문항들은 조금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 범위를 다시 한번 회독을 한다는 느낌으로 기출문제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가 항상 뭐 모든 것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범위를 좀 예측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행정학이라는 것이 과목명은 있는데 어디까지가 범위다 이런 게 특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난감한 건데, 이 9급 기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요런 주제가 요런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에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를 공부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출 문제를 통해서 범위가 특정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 정도의 범위는 출제 가능성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에도 몇몇 문제들은 또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다시 출제될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보이고 반복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셔라. 그래서 남이 맞추는 문제를 나도 맞춘다 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주안점을 좀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몇 년치냐면은 이제 최근 5개년 문제를 다 이제 쪼개서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중심으로 뭐 서울시라든가 군무원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최근 5년치를 다 이제 쪼개 넣었고요. 여기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것들도 있거든요. 뭐 이제 국회직이라든가 뭐 행정사 문제라든가 뭐 다른 기출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실전 대비할 때 그럴 때 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그래서 기출이 가장 중요한 족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반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5개년치는 싹 다 이제 최근 경향을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이제 그런 점 유념해서 보시고, 그런데 이게 출제 가능한 주제지만 최근 5년 사이에 출제가 안 됐다 싶은 것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단원 문제 풀이 같은 거 할 때 그때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될 테니까 일단은 최근의 경향을 이걸 통해서 이제 살펴본다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집은 뭐 7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막 다 섞여 있다. 국회 8급 이런 거 있거든요. 국회 8급 문제는 우리가 일반 행정 직렬에서 보는 시험의 7급보다도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보다 보면 되게 난감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안 풀어봐도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 풀어봐도 돼요.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보면은 범위가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팽창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 아는 주제 같았는데 풀어보면은 또 막 새로운 얘기들이 막 섞여 있고 그러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 시험 자체의 20문제 중에 아는 문제가 열 몇 개 돼요. 열 몇 개는 구급 문제랑 비슷하게 다 풀려요. 그런데 몇몇 개가 상당히 이제 깊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제가 나오고 그런 게 있어서 그 7급 문제가 막 섞여 있는 문제집 보다 보면 좌절의 기운이 몰려와요. 내가 이거 해도 끝이 없고 도대체 이거 시험 볼 때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만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런 문제를 내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나왔구나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접해 보셔도 되고요. 그거를 내가 여태 모르고 있었네 라는 것에 기분 상해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한 바퀴 다 도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엔간히 내가 행정학 나오는데 근데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더 확실하게 해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보시는 것은 좀 효과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내가 아직 행정학 완성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제 눈으로 봐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험 보면은 점수가
생각만큼 안 나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쌓여야 되거든요. 쌓여야 어느 순간 이 포텐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거 좀 쌓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제 시험 보러 갈 때에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꾸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자꾸 접하고 이러면은요, 이게 이제 내가 뭘 표적으로 해야 될지가 굉장히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정도 이제 감안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다가 요 주제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 놓치고 지나간 것 같다 싶은 게 있으면 기본 이론 다시 꺼내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기본 이론은 우리가 좀 빵빵하게 강의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수도 굉장히 늘려서 이렇게 하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또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회독을 늘린다는 기본으로 보세요.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문제풀이 할 때 맞고 틀리는 거에 되게 연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도. 당장에 맞고 틀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일종의 여기서는 오히려 더 틀리는 게 나한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이 틀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 맞고 틀리고 너무 연연하다 보면 맞춤 문제는요 당연하다는 듯이 지나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것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맞췄더라도 확실하게 해두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가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모르는 게 없다 이런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성적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거 막 문제 양으로 승부하고 막 여기저기 문제 좀 막 사서 풀어 그럴 필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만 제대로 해도 그리고 약간 주제가 약간 빠져 있는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또 단원 문제집이나 이런 걸로 보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추가 기출 문제들을 또 나중에 다뤄드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메꾸면 그 범위를 넘어가서 나오는 주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거든요, 일부러. 그런 거는 최선을 다해서 답을 찾아보긴 하되 그런 거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단거나 교재로 삼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문제 해설도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약한 해설이 아닙니다. 해설을 굉장히 신경 써서 길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 선지들에 대한 이해도 엔간히 될 건데 그걸 읽어보고도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 부분의 이론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주제에 관련된 것들 다시 꺼내서 기본 이론을 정립해 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맞고 틀리고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확실하게 내가 예방접종 하듯이 확실하게 보고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기 바라고 이제 챕터 첫 번째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론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간도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총론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도 적게 출제되진 않아요. 문제도 적어도 한 3개 안팎은 출제가 되고 많이 출제가 되면 뭐 한 100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도 사실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어찌됐거나 문제가 적게 출제되는 단어는 아니지만은 이 공부량은 또 무지막지하게 또 많이 요구가 되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1단원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1단원을 잘 해놓으면 뭐 뒤에 가서 공부할 때 이렇게 보는 시야가 좀 넓어지는 효과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1단을 다 지나가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챕터는 행정과 행정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 행정학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테마 첫 번째 거를 보시면은 행정과 행정학의 전개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행정과 행정학의 전개는 이제 최빈출로 제가 체크를 해놨잖아요. 이제 최빈출로 체크를 했는데 이제 뭐 그런 정도로 잊을만하면 한 번씩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이 뭐냐 그리고 행정학이 뭐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인 건데 이제 보통은 문제가 출제될 때 행정은요 정치하고 비교를 하거나 경영하고 비교를 하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이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행정부가 나서서 관료 조직이 나서서 이걸 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행정이 정치하고 비교했을 때 특징이 어떤지, 경영하고의 특징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두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것도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반복이 될 거고요. 행정학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행정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우드로우 윌슨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학문이 이제 등장한 것을 잘 보시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게 이제 행정이 정치랑 가까웠었는지 경영과 가까웠었는지 요거 있잖아요. 그죠?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출발해서 이론론으로 다시 이원론으로 다시 이론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이것이 뒤에 나오는 행정학의 전개하고도 또 맞물리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행정 및 행정학의 발전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 행정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나 공공조직의 기능과 역할로 보는 관점에서는 공행정과 사행정을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나 공공조직의 기능과 역할로 봤다. 이거는 어떤 거죠? 요거는 내용을 딱 보니까는 이제 행정이 정치랑 가깝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 보세요.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정치의 영역이 있고 행정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의 영역이 있고 행정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정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정책을 결정하는 영역이에요. 정책을 결정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행정은 이 정책을 집행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정책의 결정과 정책의 집행을 둘을 이렇게 쪼개놓고 보세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정책이 결정되는 정치 과정은 아무래도 방향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방향성이 필요해서 여기는 이제 가치 개입성이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가치 개입성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결정된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성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정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정된 것을 집행자들이 아씨 나는 이거 싫은데? 좋은데? 뭐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결정이 연장되는 것이지 이게 실행이 안 돼 버리고 겉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내가 좋든 싫든 결정된 사항들을 이행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을 대비시켜서 나눠 보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정부나 공공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대요. 그 사회문제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책의 결정 쪽으로 봐두셔야 돼요. 정책의 결정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단계는 정치예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이슈화된 것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사회문제 해결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정치랑 연결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도식처럼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문장은 정치하고 행정이 붙은 겁니다. 지금 행정이 사회문제 해결한대요. 이렇게 주장했던 행정학 전개의 과정이 뭐였냐면 바로 신행정학이잖아요. 신행정학이 미국 내에 있는 사회 문제를 행정이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접근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때가 정치행정 새 일원론이었단 말이죠. 행정이 단순히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젠다를 찾아내고 그 아젠다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직접 제시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관여한 거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럴 때는 정치행정 1원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행정은 2원론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공행정과 사행정이 구분된다. 이런 설명이 옳은 설명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윌슨은 1887년에 행정의 연구를 발표했죠. 요거로부터 이제 행정학이 시작됐다 이렇게 됐는데 이때는 윌슨이 주장한 게 관료제를 도입하자는 거였어요. 그죠? 미국의 이제 행정조직에 관료제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료제를 도입하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미 경영조직에서는 관료제화가 돼 있는 거라. 그래서 경영조직이 하고 있는 것을 공조직에서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윌슨이.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윌슨을
중심으로 한 행정관리론이라고 하는 초기의 행정학은 정치와 행정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행정은 경영 조직처럼 관료화돼 가지고 요거를 이제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요, 행정이 순수한 관리 현상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내지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되는 그 관리 현상이라고 지칭이 된 거예요. 그래 갖고 정치와 행정은 다르고, 행정은 경영처럼, 경영의 관료 조직처럼 요거를 이제 집행해 나가는데, 조직을 그리고 유지해 나가는데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겁니다. 그게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 1번, 2번은 조금 좀 생각하면서 보셔야 될 문장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미국의 초기 행정학은 정치학으로부터 출발했다. 답은 뭐 쉽죠. 왜냐면은 이 우드로 윌슨이 행정을 경영과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치부했기 때문에 정치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경영에서 촉발됐구나, 행정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네, 그래서 공사행정 이론론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반박은 이제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그 이후에 이제 세계경제 대공황이 왔다 그랬잖아요. 경제 위기가 와요. 근데 경제 위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이 해결을 못 하는 거라, 이거를. 왜냐면은 우리가 쓰레기통 모형 공부를 해봤지만 정치인들은요, 말이 많아, 일단. 말이 많고, 그리고 이 가치가 대립돼요. 가치가 대립되다 보니까 이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는 힘을 못 냅니다. 왜냐면은 서로 싸우다가 끝나요. 뭐 하나의 방향을 딱 잡아가지고 그걸 막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서로의 방향성이 제시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는 의회가 제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속에서 세계경제 대공황을 미국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대통령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의회의 수반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부가 직접 솔루션을 제시하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줬던 것이 통치기능론. 행정관리론 그 다음 단계에 나왔던 이제 행정학 이론이죠. 통치기능론. 그래서 통치기능론에서는 이렇게 대응성 같은 거, 이런 것들에 행정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원래 정치가 담당해야 될 영역인데 행정이 나서서 그걸 하기 시작하죠. 그때는 이제 행정학이 정착하고 붙어요, 다시. 그런데 초기에는 행정학을 정착으로부터 떼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정치의 일부분을 인식되어 왔던 게 행정인데 일단은 떼어내야 좀 독작문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떼어내는 작업을 열심히 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기본 가치인 근검절약과 효율성의 실천 수단은 경영에 도입됐다, 그런 겁니다. 근검절약이라는 말이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효율성이라는 게 투입을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동일한 만족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투입은 좀 줄어드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서 이제 그걸 근검절약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답을 3번으로 이렇게 보세요. 자, 됐죠? 예, 요 문제는 첫 번째 문제이기도 하고, 한 문제로 지금 행정과 행정학에 대한 얘기를 다 담아내느라고 좀 길어졌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봐두시고요. 행정학의 특징으로 이제 가봅니다. 여기서 이제 행정을 이제 학문화한 것이 행정학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온 게 행정학인데, 행정학은 이제 우드로 윌슨의 행정애의 연구로부터 출발했다. 행정애의 연구라는 논문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이제 이론이 바로 이제 행정관리론이고, 행정관리론은 일단은 정치행정 이원론으로 출발했다, 이런 말씀 이제 드린 건데, 자,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의 대립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이제 이게 행정관리론에서 뭐로 갔었냐면 통치기능론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통치기능론에 대한 반박으로 또 나오게 된 것은 또 행정행태론이었죠. 행정행태론이 있고, 또 행정행태론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이 신행정학이었단 말이에요. 신행정론. 요게 이제 주된 뼈대 아니겠습니까? 주된 뼈대입니다. 주된 뼈대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어떻게 봤냐.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놓고 보면, 행정관리론 때는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통치기능론 때는 이론론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행정행태론이다 그러면 이것은 또 이제 세이원론이 됐죠. 세이원론. 그리고 신행정론이다 그러면 세일원론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공사행정, 공행정과 사행정의 관계로 가보면 공사행정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행정관리론은 일원론이 되죠. 반대로 보시면 되는 거죠. 정치랑의 관계랑 거꾸로 보시면 되니까 여기 이원론 그리고 여기는 세일원론. 여기는 세이원론. 그래가지고 행정이 정치랑 가까워질 때가 있고 반면에 경영하고 가까워질 때가 있고 이렇게 이제 대비시켜 놓고 보면 되는데 행정 행태론 때 요때 있잖아요. 행정 행태론 시기에 이때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사이먼이 있잖아요. 사이먼이 강조했던 게 과학성이죠. 과학성. 행태 연구가요, 이 사회과학 분야를 과학적으로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거거든요, 원래. 이게 행정학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당대 사회과학에 전반적으로 퍼진 현상이에요. 그걸 행정에서도 했다 뿐이지. 그래서 행태 관찰을 하고 그거를 면밀하게 이제 분석해 보는 것이 과학적 연구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가치 지향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죠? 과학성을 추구하다 보면 이 안에서는 이제 가치 개입을 배제하는 성격이 생겨요. 학자가 왜 가치 판단을 하냐? 학자는 있는 그대로를 관찰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 문제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면밀하지만 그래서 신행정론은 이제 왈도가 미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과학성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아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오죠. 적실성에 대한 신조, 실천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기술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사이먼도 기술성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은 하죠. 그런데 기술성을 단지 프랙티스라고 표현했어요. 프랙티스라는 거 그냥 실행하는 것 뿐이다. 뭐 그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둘 필요 없고 그냥 실행하는 게 기술성이지. 그거는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고, 와일드는 그렇지 않다. 그 기술성 안에는 모든 종합적인 것들이 다 여기 배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한 겁니다. 그래서 아트라는 단어를 갖다 끄집어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봐보세요. 프랙티스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와일도가 아니라 사이먼입니다. 사이먼이 이제 기술성을 좀 낮춰서 부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성을 좀 낮춰갖고, 야, 그거 프랙티스에 불과해. 이렇게 한 거예요. 와일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됐어요. 자, 이제 윌슨 등 초기 행정학자들은 관리 기술이나 행정의 원리 등을 발견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이제 행정학의 기술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기술성이라는 말이 윌슨 때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냐.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윌슨 때에도 기술성이란 말을 쓸 수 있냐? 쓸 수 있겠죠. 기술성이란 말을 갖다 대입을 해보는 건데 그때는 어떤 게 행정학이 추구하는 그 기술성이었냐. 이때 보면은 관리 기술이나 행정의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였다. 이런 정도라고 받으시면 되는 거죠. 관리 기술은 이제 매니지먼트 관련된 테크닉들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되게 이상적인 것들 막 제시해요. 그러면서 이런 게 행정 원리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행정의 원리는 다른 말로는 조직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때는 이 행정관리론 때는 행정학을 관료제라고 인식해버렸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행정학 이꼬르 관료제입니다. 관료제.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원리라는 말은 관료제의 조직의 원리랑 같은 거예요. 뒤에 3단원 가면 우리 조직의 원리 그래서 뭐 명령통일의 원리니 뭐 부성화의 원리니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계층제 원리, 분업화의 원리 배웠죠. 그게 이제 초기에 행정원리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이 됐었던 겁니다. 알겠죠? 다만 그거는 이제 요걸 얻어먹죠, 나중에? 요걸 얻어먹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관료제가 잘 되면 이런 원리가 구현돼 라고 얘기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이먼이 야, 입증이 안 되잖아. 현실에서 진짜 그렇게 돼? 현실에서 그렇게는 안 되잖아.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이러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정원리주의는 격언에 불과하지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될걸? 뭐 이렇게 한 거지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안 해본 것이다.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렇게 대비시켜서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행정의 원리나 관리 기술 이런 게 이제 초기 행정학 때 제시가 된 거고,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학 연구에서 처방보다 학문의 과학화에 역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는 별 신경 안 썼다. 학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는 정치인이나 누가 해야지. 그거를 학자들이 이 방향이 좋지 않아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거예요. 있는 현상을 분석이나 잘해주지. 그게 이제 사이먼의 생각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현실 문제 해결은 언제나 과학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학 기술성과 과학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인 거죠. 사이먼은 과학성만을 막 강조했지만, 그러고 또 와일드는 너무 지나치게 또 기술성 측면으로 쏠렸지만, 우리는 둘 다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결론이죠, 이게.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이거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고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 프랙티스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못 들어보고 시험을 이거를 풀었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요게. 예.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우리가 또 깊게 이렇게 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요 정도 하면은 요 이제 기술성과 과학성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행정과 정치 경영에 대한 관계예요.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또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행정관리론 때는 말입니다. 원래 정치 영역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게 행정이다라고 인식했었던 것을 그거를 이제 끄집어낸 거잖아요. 이렇게 독립시켜가지고 어디에 갖다 붙였냐면은 경영에다 갖다 붙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세계경제 대공황이 오는 등 너무 큰 이 위기 상황이 이제 닥치니까 행정조직이 단지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고 관리나 하고 야 이거로는 부족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정치 영역을 오히려 축소시키고요. 행정이 이따시만해져가지고 이게요, 그죠? 행정국가가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요. 행정이 사실상 정치의 영역을 많이 다 잡아먹는 형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하고는 상대적으로 좀 멀어지는 이런 경향이 통치기능론 때 나타났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얘기를 일단은 하래요. 자, 그러면 정치행정 이원론은 요때입니다. 행정관리론을 제일 먼저 떠올려 보셔야 될 텐데,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치랑 행정을 떼어놨으니까. 근데 미국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요게 이제 행정관리론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 윌슨으로부터잖아요. 그죠? 근데 윌슨은 뭘 비판하면서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역관제잖아요. 인사행정 우리 뒤에서 다 공부했으니까 이젠 한 바퀴 돌았으니까는 다시 와서 보면 역관제가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역관제를 욕하면서 정치랑 떼어내려고 행정을 정치랑 떼어내려고 경영에다 갖다 붙인 게 윌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역관제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온 겁니다. 사실은 역관주의가 관료 조직을 구성할 때 정당 충성도,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되면 민주당 사람들이 다 가서 이제 공무원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역관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지만 역관제를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나치게 정치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균형은 좀 상실하겠죠. 정책의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완전 다 쏠려버릴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나름 대통령이 힘이 세긴 하지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관료들이 아니되옵니다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예전부터 해봤는데 그거는 힘듭니다. 지나치게 그렇게 가면 또 소외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관료 조직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역관주의로 가면 그런 기능은 상실돼 버려요. 한쪽 방향에 쫙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진영이 보수, 무조건 나는 절대 보수만 찍는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간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주 극우로 일부 있고, 그런데 그건 아니지만 내가 민주당은 절대 찍을 수 없다. 평생. 이런 사람이 한 40%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반대 입장에서 또 내가 저쪽 찍을 수 없다. 이런 사람도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양쪽에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역관주의로 가봐요.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중도층을 잘 흡수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쪽이 자기네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한 40%는 소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40%는 야, 우리가 패배해가지고 이렇게 버려졌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이제 그런 거로부터 오는 그런 문제점들도 역관주의는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점도 많이 있지만 역관제가 장점도 많이 있지만 이런 단점들이 더 크게 이제 보이는 시점이 오니까 야 이거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윌슨이 이런 제안도 한 거고 그런 속에서 이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답을 구하시면 1번이 답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1930년대 뉴딜 정책이 왔죠. 뉴딜 정책이 바로 아까 말했던 자꾸 얘기하고 있는 이제 경제 대공황. 그때 이제 통치기능론이 뭘 뒷받침했냐? 그 뉴딜 정책을 뒷받침한 겁니다. 뉴딜 정책이라는 게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행정조직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때는 의회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의회는 쌈박질 하느라고 그냥 끝나. 쌈박질도 필요하긴 한 거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논쟁만 하고 있다가는 이거 큰일 나거든요. 이 홍수가 났는데 홍수를 어떻게 처리할래 이걸 가지고 얘기만 하고 있어. 방향을 못 정하고 그러면은 다 휩쓸려 간 다음에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뭔가 누군가가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걸 행정부가 담당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뉴딜 정책이고 그렇게 하면서 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2번이 틀렸네요.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 이랬는데 이건 정치행정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것도 틀렸죠. 과학적 관리론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행정관리론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대표적인 게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잖아요. 여기가 과학적 관리라고 하는 게 경영에서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끌어들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론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있는데, 인간관계론도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행정관리론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통치기능론에 걸쳐서 들어간다. 통치기능론 인간관계론을 활용하면서 또 요거 학문을 전개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중간적이긴 해요. 인간관계론은. 그런데 과학적 관리론은 확실하게 행정관리론이에요. 예? 확실하게 행정관리론. 그렇게 아예 짝짓기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적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한 게 아니고 정책적 이원론을 뒷받침했던 게 과학적 관리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경영적인 것들을 끌어들인 것이다. 자, 그리고 정책적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 그랬는데 애플비 학자 공격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애플비. 자, 우리 학자들 좀 기억해 볼까요? 행정관리론 했을 때 그때 대표적인 학자가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학자가 누가 있을까요? 응? 윌슨이 있는 거죠. 지금 일단 네, 윌슨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아까 윌슨이 있어. 윌슨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이제 화이트 같은 학자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귤릭 같은 학자 있었죠. 어윅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있습니다. 많이 있고 과학적 관리론 그랬을 때는 또 이제 우리가 요거는 또 이제 모션 스터디, 타임 앤드 모션 스터디 그랬죠, 그죠? 테일러리즘이라고 불렀던 테일러 같은 사람이 아주 대표적이죠.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윌로비 같은 학자도 있고 뭐 많아요. 예, 그렇고 그리고 이제 통치기능론 쪽으로 오면은 여기가 이제 누가 있습니까? 아, 그리고 참 인간관계론도 있구나. 인간관계론으로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런 연구가 된 거죠. 이게 사실은 과학적 관리론을 입증하려고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간관계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쳐있는 대표적인 학자가 통치기능론에 걸쳐있는 학자가 디목이라고 하는 학자가 또 있었어요. 그죠? 디목.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통치기능론에 또 애플비가 있는데 애플비는 사실은요 시기상으로 보면 행정행태론이 막 유행할 때 있잖아요. 행정행태론이 유행하던 시절에 애플비는 통치기능론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학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애플비 통치기능론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행정행태론은 뭐 사이먼 정도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행정론은 역시 와일도죠. 와일도, 프레드릭슨 이런 학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올 만한 사람은 인간관계론을 주창했던 메이어 같은 학자도 또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주요 학자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자, 이제 그랬을 적에
그랬을 적에 애플비는 정체행정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겠네, 그러면. 예, 그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죠. 그죠?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4번으로 가볼까요? 네, 요거 정체행정 일원론, 요거는 난이도가 낮네요. 답이 그냥 보이죠? 네, 행정국가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행정국가의 등장. 여기 보시면은, 요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때가 행정국가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행정국가가 이때 등장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행정국가의 등장과 관련 있는 것이 정체행정 이론론이 바로 맞습니다. 그때가 뭐라 그랬어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뒷받침을 이들이 해준 것이다 이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윌슨의 행정연구가 공헌했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요쪽 이제 행정관리론 쪽으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대로 집행한다고 봤다.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은 이렇게 나오면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정치 행정을 구분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구분했던 것은 여기 단계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합쳐버린 게 여기 통치기능론이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이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제 정치가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행정이 집행만 하지 않고 정책 결정에까지 관여한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3번은 틀린 것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문장만 읽었을 때는 이게 뭐가 틀렸다는 거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딱 정체행정 이론론이면 그런 걸 떠올려 보셔야 되고,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체행정 이원론이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5번으로 가보면 정체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는데,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이 정책 결정자를 위해서 지원하고 정보 제공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건 당연히 틀린 거죠. 오히려 자기네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막 주도해서 개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반복되니까 그렇게 체크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행정에 대한 이해를 좀 해봤고, 두 번째 챕터로 이제 가봅니다. 여기 와보시면 정부의 역할 및 정부관이 나와요. 근데 이 틀 속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원래 입법국가였던 거잖아요. 입법국가가 쭉 오다가 이 입법국가가 이렇게 와서 여기 가서 이제 행정국가로 바뀌는 거잖아요. 통치기능론 단계에 와서. 그죠? 그렇게 바뀌는 건데, 입법국가 시절에는 정부가 많이 개입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죠? 정부가 많이 개입하는 걸 싫어해요. 입법국가 때는 이제 작은 정부론, 야경국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입법국가는 이제 야경국가예요. 야경국가, 그리고 작은 정부. 이거였다면은 이제 대공황 이후에 등장한 행정국가다 그랬을 때는 행정부가 막 정책 결정 기능까지 가담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이제 가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복지국가, 그리고 정부 역할이 팽창해서 큰 정부 시대가 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맞죠? 네. 이것이 이제 어디 가서 깨지냐면은 여기 가서 깨지죠. 신행정론 다음에 이제 주된 학문의 전개로 보면 여기 NPM 시대가 오잖아요. NPM 시대가 옵니다. 신공공관리론이 오게 되는데, 이 신공공관리론이 되면 이때는 다시 뭐가 되냐면 여기가 이제 정치와 행정은 이원화가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탈정치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영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지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경영과 가까워져서 이때는 기업가적 정부, 아예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기업가적 정부,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해버린 거거든요. 자, 요 단계가 되면은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또다시 이렇게 와서 요 단계가 되면 이것이 신행정국가가 되는 거예요. 신행정국가.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정부 개입을 다시 축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다시 작은 정부로 돌아가게 돼요. 작은 정부로 회귀한다. 근데 그렇다고 요때 작은 정부까지 가진 않지만 그래도 방향성을 다시 이제 반대로 틀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해 놔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의 역할은 아무튼 그래서 작았다가 컸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이렇게 되고, 정부관이라는 말도 나왔으니까 그 말도 같이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약연국가 작은 정부로 가는 게 옳아라고 주장하는 걸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이제 지칭을 해요. 보수주의. 이때가 이제 보수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시장 경제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해. 이렇게 보는 걸 우리가 이제 그걸 전통적이다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기준을 거기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자라고 하면 보수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정부가 개입해서 능동적으로 어떤 경제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아? 그것도 좀 인정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은 그거는 기존의 생각을 좀 바꾸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진보주의가 되는 거죠, 이제. 맞죠? 이렇게 이제 복지국가 큰 정부를 지향하면 진보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 다양한 이슈에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접목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젠더 이슈가 또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젠더 이슈를 가지고도 페미니즘적인 경향을 가지면 진보주의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그건 그냥 경향성이에요. 네, 그리고 역차별을 주장하면은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 우리의 어떤 그 관점이에요. 그냥 그게. 그런 기준도 있고, 또 남북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종전선언 지금의 기회 왔을 때 막 해야 돼. 이건 진보주의. 그런데 야, 북한이 지금 핵을 포기하겠다고 장면한 것도 아닌데 먼저 종전선언부터 주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보수주의. 뭐 그런 걸 가지고 다 나눕니다. 미국은 또 낙태 이슈를 가지고 낙태를 여성의 선택권으로 보면 진보주의. 그러지 않고 낙태는 전면 반대 이렇게 하면 보수주의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뭐로 삼느냐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나눠지는데 주되게 우리 시험에서는 나오게 되는 게 이 경제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약용 국가를 찬성하는 게 보수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개입을 옹호하는 것은 이제 진보주의고,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한번 6번 들어가 봅니다. 행정관료의 재량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랬어요. 행정관료의 재량이 늘었다는 것은 행정관료가 이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국가 시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황 이후에 복잡한 사회 문제가 등장하자 전문성을 갖춘 행정관료들이 주도권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1번 맞고,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해도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시장에다만 맡겨놓자 하는 걸로 오랫동안 왔는데 이 속에서 시장 실패 같은 것들이 막 등장하면서 그걸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정관료의 재량이 늘어났고 의회의 권력이 축소된 겁니다. 이것은 그죠? 의회가 의사결정을 의회가 다 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는 행정관료들이 뺏어온 거예요. 어느 만큼을. 그랬기 때문에 의회 권력 확대는 아니고 여기는 축소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3번을 답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문제가 전문화됐다. 이제 복지가 등장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복지가 등장하면은요, 행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때는요, 행정이 뭐만 하면 돼요? 행정이 뭘 하는 거죠? 국방, 치안 같은 필수 공공재만 제공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로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국민들의 삶을 다 헤아려 보자. 국민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뭔가 부족한 데가 있으면 거기를 좀 메꿔주자. 뭐 이런 식으로 개입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막 또 선별해내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로 이렇게 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도 고민해 봐야 되고, 이러니까 행정의 전문성이 엄청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이때는. 그쵸? 행정의 전문성이 엄청 많이 필요해진 겁니다. 이때는 행정이 전문적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때는 행정이 굉장히 전문화되고, 국회에서 그 문제들을 다 이해를 못 합니다. 의원들은 누구로 구성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그냥 시민들이 나한테 일을 맡겨주세요. 그럼 내가 대표로 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게요. 이게 의원이에요. 원래 출발이. 그래서 뭐 여기는 어떤 지적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시험 봐서 들어가는 데는 아니잖아요. 선택을 받으면 가는 거지. 맞아요? 그런 데인데 행정관료는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역관주의 했었지만은 그거 폐지하고 실적주의로 넘어와가지고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시험 봐서 들어가고 능력에 따라 보상받고, 미국은 특히 더. 그렇게 왔기 때문에 행정관료들이 디테일에 굉장히 강하죠. 전문 분야로 딱 그것만 또 일을 하고. 그래서 여기가 훨씬 더 디테일도 강하고 내막도 잘 파악해요. 근데 의원들은 거대 담론을 중시해서 그쪽에 좀 쏠려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 뭔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 그걸 대표하는 거고, 근데 행정관료들은 그거를 세세하게 집행해야 되니까 그 디테일한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성을 의회 의원들이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그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이제 행정관료들의 재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집행은 맡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해요?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대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버리잖아요. 행정부 내에서 그냥.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부가 알아서 확정하는 거예요. 맞죠? 더 구체적인 건 또 이제 시행 규칙 그래가지고 부령, 각 부에서 결정해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의회가 다 결정해 줄 수가 없어요. 의회는 큰 틀만 잡아주고 세부적인 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법 읽다 보면 이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러고서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야, 이거 세부적인 건 니들이 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7번으로 갑니다.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접근 방법 그랬거든요. 민간 부분을 행정부가 조정, 관리, 통제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조됐죠. 복지국가니까. 1번이 바로 답이 됐어요. 이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됐고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복지국가에서는 효율성의 가치를 물론 무시하진 않지만 기존에는 너무 효율성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형평성하고 같이 결합을 시켜요. 복지국가는. 진보주의는 그런 거잖아요. 진보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형평성도 동시에 고려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재정 효율화 이렇게만 갈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재정 효율화를 지금도 되게 많이 주창하죠. 근데 그거는 이거 영향이에요. NPM식 행정개혁의 영향이 아직까지 미치고 있어서 이거는 좀 보수주의적인 경향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능률성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복지국가가 대두하고 진보주의 이념이 찾아오면 그거는 아무래도 형평성도 같이 보자 이렇게 가는 거여서 이거를 복지국가라고 문제에서 출제를 했는데 재정 효율화가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찾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봐보세요. 3번에 이 공공서비스를요 차별적으로 상품화했대요. 이건 시장의 원리 아닙니까? 시장의 장점이 뭐냐면은 시장의 장점은 어떤 거예요? 각자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하는 것을 자기한테 맞는 것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건 시장의 원리입니다, 이게. 근데 공공서비스가 복지국가에서는 이렇게는 못 가요. 이렇게는 못 가고 오히려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을 향해 가죠. 오히려. 그죠? 그렇게 향해 가기 때문에 뭐 이제 상품을 차별적으로 공급하고 지불 능력 있는 사람한테 상품을 할당하는 이런 형식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져요. 획일화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죠? 형평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런 한계는 생기죠. 그래서 3번도 어울리지 않고요. 성과 관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성과 관리가 복지국가랑 딱 매칭이 됩니까? 아닙니다. 성과 관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 NPM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성과 관리. 야, 이거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복지국가가 성과를 무시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과가 좋으려면 효율성하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런 NPM 같은 것이 성과 관리랑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울리는 답은 1번이 된 거예요. 자, 이번에 작은 정부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럼 신공공관리론 딱 NPM 나와줘야 되죠? 4번이 바로 답으로 연결이 됐고 9번은 조금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 던립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던립이 기억나요? 던립이? 관청형성론으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거 이외에도 던립이가 여기저기다 던져놓은 얘기들이 많기는 해요. 뭐 또 한편 신다원주의 이런 거 할 때도 던립이가 나올 수도 있고 던립이가 여기저기서 활약을 많이 하는데 생존해 계신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던립이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시험에서는 관청형성 모형을 가지고 얘기한다. 관청형성 모형은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기존의 이 어떤 관료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여다보면 관청이 형성되는 모형은 이렇더라 라고 하는 걸 좀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뭐랑 좀 맞서게 되냐면 예를 들면 니스카넨의 관료예산 극대화 이런 거랑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스카넨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통칭해서 모든 관료는 다 자기네 조직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던립이가 들여다보니까 야 아니야
누가 그러냐? 야, 거기 조직에 수장급 정도 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조직을 효율화하려고 노력해.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지 않아. 싸잡아서 그렇게 말하지 마. 이러는 거고. 감사 조직 같은 데 있잖아. 이런 데도 예산을 국대할 이유가 없어. 조직이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조직 운영비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뭐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데가 있기는 예를 들면 뭐 복지 업무를 담당한다든가 SOC 투자 같은 거를 담당한 이런 데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겠지만 여기 뭐 아무데나 다 관료들은 막 돈에 환장병이 들려가지고 예산을 다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형성의 모형을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옳은 것이 뭐냐 그랬는데 1번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민간 위탁 계약을 통해서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들은 무조건 돈 낭비하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고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효율화를 추구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생각할 때 정부에서 이건 꼭 해야 돼 하는 거는 쥐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나머지 영역은요 자기의 선호에 좀 안 맞는 거는 야 이거 꼭 우리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돼? 야 이거 민간이 못하냐? 이렇게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번 이거 기억해 두세요. 1번이 바로 답이 됐습니다. 2번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요 예산 극대 안 한다니까요.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합니다.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 예산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그런데 중하위직 관료는요 실무적으로 접근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직접 집행하는데 예산이 와야지 우리 관청의 예산이 증가하는 거 별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응? 아니, 관청 예산이 증가하는 게 자기는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내가 일 집행할 때 민원인들 와가지고 난리치잖아요. 여러분 그 이상한 민원인 오면은 주의하셔야 돼. 그 울산에 있는 한 공무원이 염산 맞았잖아요. 염산 맞았어. 자기 뭐 택시 뭐 면허 뭐 그 처리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불만을 품다가 염산을 뿌려버렸어.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걸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막 민원인들, 악성 민원인들도 올 거란 말이에요. 악성 민원인들이 올 때, 이 고통스러운 거는 예산의 한정.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가 집행할 때 뭔가 누구를 선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래야 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걸 집행할 때 원하는 사람도 있으면 다 재량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런 예산을 더 바라지 관청 예산을 바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관료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렇게는 안 봐요. 그렇게는 안 봐. 덧니비가요. 아까 말했지만 신다원주의론이에요. 다원주의의 전제는 뭐예요? 다원주의 전제는요. 각자가 다 지 이익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잖아요. 기억나죠? 다원주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다원주의는 어떤 거였냐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 결정할 때는 여기 이제 각자가 다 이 국민들, 시민들은 다 지익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 주장하는데 그것이 대등하게 참여 기회를 가질 거라고 다원주의가 전제했는데 신다원주의는 에이 대등하진 않지. 야 그 정경련의 목소리가 크냐 아니면은 저 무슨 송상공인의 목소리가 크냐. 에이씨, 당연히 정경련이 목소리가 이런 입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경제단체의 목소리가 더 크다. 이거를 인정하자. 약간 엘리트주의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힘이 동등하진 않아. 참여 기회가 다 있긴 해도 그래도 힘의 차이는 있어.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신다원주의거든요. 그래도 다원주의의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야 각자가 다 지익 추구하는 거야. 그거는 대전제지. 라고 믿어요. 그래서 관료들도 어떤 존재라고 믿냐면 관료도 다 지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상층부에 있는 관료와 중하위직에 있는 관료의 입장이 다른 거야. 자기 입장에서 고려하거든. 자기 입장에서. 어떤 예산이 커지는 걸 원하느냐. 이것도 다 차이가 있고 심지어 완전 상층부에 있는 사람은 야 예산 좀 깎자. 이렇게 되는 거야. 오히려. 자기 입장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에이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덧니비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장 내세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맞죠?
답은 1번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기본 이론 할 때도 아주 상세하게는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로 보완을 좀 해봅니다. 간혹 출제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수주의, 진보주의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그 맥락이 이어지니까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진보주의 정부에서 선호하는 정책이 뭐냐 그랬는데 조세 감면 확대 좋아합니까? 자, 종부세가 뭐 폭탄이다 이런 게 나와요. 그 주로 종부세 폭탄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예요, 진보주의예요? 그럼요, 보수주의죠. 세금을 국가가 더 걷는 걸 싫어하거든, 기본적으로. 물론 세금 내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진보주의자들은 야, 저 세금 걷어가지고 잘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있는 사람한테 세금 더 걷어서 없는 데다 좀 더 나눠주면 더 좋은 세상에 오지. 그게 복지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보주의는. 그래서 자기한테 세금이 좀 떨어지더라도 웬만히 참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보수주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 세금 더 걷겠다 그러면 국가가 개입을 늘리겠다는 거거든, 그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져요. 그거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라고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뉘앙스가 좀 다른 주장들이 있어요. 종부세 나왔는데 진보주의자들은 뭐 어떤 주장에 동조하냐면 야, 그 종부세 내는 거 상위 2%밖에 안 돼. 상위 2%밖에 안 되고 1가구 1주택은 그 내봐야 몇십만 원도 안 되더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자동차세보다 싸더라, 야. 그건 거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이제 하는 주장에 동조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큰 비판을 하죠. 이런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감면의 확대는 무조건 보수주의예요. 무조건 보수주의. 그렇게 공식화를 하셔야 돼. 1번이 바로 답이 됐어. 진보주의는요, 정부가 엔간히 규제를 해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끌어올려줘야 된다고 보죠. 그거의 일환이 바로 이제 소득 재분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속에서 이제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가 소수민족일 거 아닙니까? 미국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인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사례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1번이 답입니다. 이제 복잡한 시장실패, 정부실패 봐야 되는데, 자, 시장실패, 정부실패는 그 운만 띄워놓고 쉴게요. 여기서 행정국가가 등장한 것은 시장실패에 대한 비판 속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걸 해결해야 돼, 이런 거였고, 그렇게 또 행정부가 커지다 보니까요, 거기서 생기는 또 부작용들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부 실패고, 정부 실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NPM 같은 게 등장한 거죠. 이때가 이제 신행정국가라 그랬는데, 신자유주의라고도 우리가 표현했죠. 다시 옛날에 그 자유주의, 보수주의적 경향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개입해 보니 그게 더 짜증나. 야, 시장에서도 실패가 좀 있긴 있었지. 그런데 그거보다 정부 실패가 더 문제야. 정부 실패는 정말 안 생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자유를 주자. 경제 자유를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 이제 그 속에서 시장 실패, 정부 실패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또 치고 나가 볼게요. 쉬었다 오세요.